커피 믹스 끊을 필요가 없고 방법만 바꾸면 오히려 면역력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커피 믹스 끊지 마시고 이렇게 해 보세요. 예. 믹스 커피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여는 의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식후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말씀은 하시죠. 설탕이 그건 범벅이라서 안 좋다. 커피가 위에 안 좋다. 프림은 마가린이라서 아우 되게 안 좋다. 그래서 믹스 커피를 꼭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서재걸 원장님께서 큰 채널에 나가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 정반대의 의견을 내셨어요. 커피 믹스 끊을 필요가 없고 방법만 바꾸면 오히려 면역력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금, 우리 채널에서는 소금 얘기 많이 하니까 저도 커피 믹스 있잖아요. 거기다 소금 살짝 이렇게 넣어서 보니까 훨씬 단맛하고 또 오묘한 맛이 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서재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커피에다가 믹스 커피에다가 다른 거 하나 더 섞으니까 더 좋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거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서재걸 박사님께서 말하는 거는 커피 믹스 한 포 있잖아요. 그게 약 5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칼로리는 50kcal 정도로 일반 라떼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게다가 프림에 쓰이는 야자유 있죠. 야자유. 식물성 포화지방인데 이게 장 기능을 보완하는 데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지방이 소화 보조제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 검도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도에 발표된 Journal of Functional Foods에 보면은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식물성 포화지방이 함께 섭취될 경우 소화효소 작용과 위점막 안정 효과가 동반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커피에 포함된 피닉산 성분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유익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즉 믹스 커피는 무조건 해롭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과다 섭취죠. 무분별한 시럽 추가하고 그리고 공복에 음용하는 거. 공복에 물이 좋지 이런 건 안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적당량을 드셔야 되는 거. 이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적당량을 드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위장 부담을 줄 수 있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내분비극과 교수님 말씀은 설탕이 소량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노출은 인슐린 저항성과 내장지방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고요. 또한 식물성 포화지방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에는 지질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또 있어요. 문제는 섭취량과 식습관이지 믹스 커피 자체가 독은 아니라는 점이죠. 실제로 프랑스 식품안전청에서는 하루 믹스 커피 한두 잔은 건강에 유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식후 위산 분비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발표했어요. 즉 식후 한 잔 정도의 믹스 커피는 스트레스 완화, 혈관 이완, 또 도파민 활성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논문을 좀 살펴보면요. 저도 믹스 커피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먹어요. 소금 살짝 태서 맛이 감점을 납니다. 믹스 커피는 마셔도 돼요. 하루에 뭐 20잔씩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단 방법을 바꾸면 면역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설탕 조절이죠. 많은 믹스 커피 제품은 스틱을 딱 꺾으면 설탕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림도 절반만 또 사용할 수도 있죠. 덜 단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식후에만 마셔야 위산 분비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믹스 커피를 끊으라는 말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의 커피 습관을 바꾸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믹스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가 다 안 좋다 그러면 커피도 안 먹어야 되겠죠. 오늘부터 그 커피를 끊는 대신에 커피와 또 타이밍, 용량, 배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저희 이제 화타 선생님 나오셔갖고 화타식 태운 누룽지 얘기 하시잖아요. 믹스 커피에 누룽지 한 스푼이 이 장에 좋다고 합니다. 서재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믹스 커피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커피 한 잔을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다면 좀 많은 방법이 있겠죠. 이게 바로 누룽지 한 스푼이었습니다.
믹스 커피에 누룽지를 한 숟가락 딱 넣으면 장 기능이 살아나고 소화가 부드러워지고 면역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 듣기 좀 생소해요, 그죠? 낯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룽지는 밥을 고온에 오래 노출해서 만든 탄화된 탄수화물이죠. 겉보기에는 단순한 탔던 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소화 효소를 돕는 덱스트린이라든가 신경 안정을 돕는 가바라든가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에탄올의 미세한 유도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은 위장의 움직임을 돕고 커피가 자극하는 위산을 중화해주는 식후 입가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검증을 좀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에 푸드 케미스트리에서 보면은 탄화된 곡류의 미세한 덱스트린은 유액 분비를 조절하고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를 회복시키는데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발표예요. 또한 가바 성분은 위장 운동 조절과 신경 전달 안정 효과가 있어서 식후 과민성 장 증상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어요. 한마디로 누룽지는 단순한 구수함이 아니고 소화나 신경 그리고 미생물 환경까지 모두에게 작용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커피에 들어있는 아까 보셨죠? 피닉산과 함께 섭취하면은 유익균 환경 조성에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장뇌축 아시죠, 그죠? 예, 그건 문제 뭐 많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장이 튼튼하면 면역력이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반대 시각 또한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 대한 또 반론도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탄 음식이 발암 물질을 유발한다고 경고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보겠습니다. 특히 누룽지와 같이 갈색 이상으로 과도하게 태운 음식에는 당연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덱스트린 역시 과잉 섭취 시에는 설사나 혈당 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서절걸 원장님이 답은 단호합니다. 명암 크기 정도의 누룽지를 한 숟가락만 넣는 것 그리고 커피에 첨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량 섭취라면 그 수준으로 인해서 독성이 과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WHO 식품안전위원회는 누룽지와 같은 이 저도 탄수화물 섭취가 실질적인 건강 피해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탄거 안 좋다고 하는 그 쥐 실험 있잖아요. 아시죠? 그 쥐에게 사람으로 따지면 2톤가량의 탄 걸 먹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2톤을 먹을 수가 있나요? 평생을 먹을 수가 있나요? 탄 걸 갖다가 그런 좀 실험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쥐에게 그런 인간이 먹을 수 없는 2톤 가량의 태운 거 먹으면 안 걸린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책이 아니고 정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과육불급의 원칙만 지킨다면 누룽지는 발암물질이 아니고 오히려 소화와 면역에 도움이 되는 조리 성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합 의견 한번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믹스 커피 한 잔에 누룽지 한 스푼입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구수한 향도 있고 줄어든 단맛 그리고 부드러운 장 느낌. 무엇보다 식후 커피의 부담이 줄고 장 안에 유익균이 증가하는 느낌까지 올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좀 살짝 식사하실 때 배가 좀 덜 차신 분들은 포만감까지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서재걸 원장님은 이 조합을 매일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시길 이걸 마시고 나면 확실히 몸이 가볍고 속이 편안합니다. 누룽지의 중화 기능이 단맛의 중독성을 잡아주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핵심은 뭔가요? 끊지 말고 바꾸는 것. 믹스커피 바꾸실 필요 없이 딱 누룽지 한번 타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공복 시간을 지키면 면역이 살아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요즘 건강법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공복 시간 유지인데요. 특히 저 역시도 16대8 거의 맹신하다시피 지켜요.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당 수치도
99, 공복당 수치도 99고 모든 거 다 적당한데 살만 좀 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옛날에는 80년도에는 300이 정상이었고 계속 내렸다고 합니다. 요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스타틴 계통 약의 또 부작용도 크고 특히 우리의 호프이신 이황재 박사님께서도 스타틴 계통 약 드시지 마시라고 본인도 총 콜레스테롤이 25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저도 그 정도 되는데 물론 또 다른 의학 쪽 계통도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오래된 우리 깐부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3월 20일 날 술 끊었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20일, 7월 20일 이제 거의 넉 달 다 돼가네요. 술 끊으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되게 덥잖아요. 시원한 맥주 한 잔은 생각나는데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술 먹으면 그날도 망치고 다음날도 망치고 나이 50 넘어서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리 젊었을 때 좀 해놔가지고 좀 풍요롭게 살 걸 그랬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재걸 원장님도 같은 얘기입니다. 공복 시간이 있어야 담즙이 돌아오고 면역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는 하루 2끼만 드시고도 하루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소화에 또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몰아주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계속 먹기만 하면 그죠? 그리고 몸은 또 먹는 것은 이물질로 판단이 되죠. 그래서 공복 시간은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면역 세포가 정리되고 담즙이 돌아오고 염증이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복 시간을 거의 칼같이 지켜갖고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별 문제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먹으면 몸은 계속 그걸 해결해내느라 회복할 여유를 갖지 못하니까 꼭 공복 시간을 가지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학적 검증 2020년도에 셀 메타볼리즘에 따르면 공복 시간 동안 활성화되는 오토파지 이제는 건강에서는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손상된 세포나 염증 단백질을 제거하고 면역계 세포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특히 12시간 이상의 공복은 간과 장, 췌장의 대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전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은 간헐적 단식을 유지한 그룹에서 감기, 감염률이 매우 유의미하게 감소됐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공복은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고 면역을 올리는, 면역을 조절하는 생리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뭐든지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고 그걸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과 공복 유지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은 일부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산 과다라든가 저혈당 또 근육 손실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기저질환이 계신 분, 당연히 고령자라거나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위장 기능이 또 약하신 분들도 장시간 공복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 서 원장님이 어떻게 또 단호하게 말씀하셨냐면 그건 무리한 공복을 할 때고 공복이 아니라 야식 없는 밤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야식 참기 힘드시죠. 요즘 같은 경우죠. 치맥 참 군침 도는데 저는 술을 끊어서 실제로도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저녁 6시부터 7시에 식사 후에서 아침 7시까지 거의 12시간, 14시간 그냥 지킬 수 있잖아요. 야식만 안 드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공복이 위험한 게 아니고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단식이 문제인 거죠. 종합 의견 한번 볼까요? 하루 2끼만 드시고 공복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지키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한 끼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건
면역 시스템에 휴식 시간을 주는 회복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 서 원장님도 단순합니다. 식단 보시니까 밥, 또 단백질 조금, 채소, 또 좋은 기름 이렇게 드신다고 하네요. 올리브 기름, 들기름 같은 거요. 그리고 오후 6시부터 7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고 안 드신다는 거죠. 공복을 견디는 게 아니라 공복 시간을 몸에게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면역세포가 깨어나는 걸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식 하나만 줄이면 됩니다. 야식 하나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또 이제 걷기 하나로 피로가 사라지고 면역이 올라간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건 뭐 삼척 정도죠. 다 아는 건데요. 좀 더 한번 또 다른 내용이 좀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피곤하죠. 여름이 피곤합니다. 나른하고 피곤하고 힘들죠. 여름이라서 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잠도 좀 부족하잖아요. 멜라토닌도 잘 안 나고 해서. 그래서 서재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노폐물 처리에 다 쓰여가지고 정작 내가 써야 될 곳에 못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노폐물을 빼내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바로 걷기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넘게 출퇴근을 40분 이상 매일 걷기로 해결해 오셨고 그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모두 없이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걷기가 정말 면역력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걸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서재걸 선생님처럼 40분 이상은 좀 걸으셔야 되겠죠. 어슬렁 뭐 10분 걷는 것 갖고는 사실은 건강을 지키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안 걷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은 열량 소모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운동은 서양적인 어떤 발상에 의해서 운동을 꼭 열량 소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열량이라는 것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열량을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통에다가 보갖고 넣어가지고 태우죠. 그래서 태워서 나는 그걸 열량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몸이 뭔가가 들어가면 태워서 소화시키나요? 그거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량을 기준으로 두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 몸도 똑같이 그렇게 태워서 들어가고 불쏘시개로 불질러고 확 태워가지고 나는 걸 가지고 소화하면서 나는 걸, 그걸 같은 방식이라면 소화 방식이 그러면 열량이라는 게 맞는데 열량 자체도 맞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재걸 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열량 소모가 목적이 아니에요. 림프 순환, 또 노폐물 배출, 그리고 산소 운반을 개선하면 면역 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빠른 걸음으로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올라가고 지방 연소가 시작되며 혈관이 확 열려서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검증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1년도에 Frontiers in Immunology라는 그 잡지에 발표된 거에 보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낮추고 NK셀의 활성도를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거죠. 특히 하루 30분에서 60분의 걷기 운동입니다. 뛰는 거 아니고요. 림프계 순환과 대식세포 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대식세포, NK셀 모두 면역력으로 암세포 죽이는 걸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또한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에 보면은 일주일에 5회 이상 걷는 사람은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발생률이 43%까지 낮춰진다는 메타 분석을 보고했습니다. 메타 분석 아시죠? 여러 논문을 한꺼번에 합쳐놓은 거, 이런 게 또 신뢰성이 좀 있죠.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신호인 거예요. 물론 반대 의견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걷기가 좋은 게 아니고 일부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장시간 걷기 운동은 무릎 관절 손상, 그리고 발바닥 족저근막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셨어요. 특히 이제 고령층에 하나겠죠. 또 고령층 비만 환자들은 당연히 무리한 빠른 걸음 운동보다는 좀 느린 게 좋겠죠. 이게 빠른 걸음은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해서 면역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이에 대해서 또 현실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오래 걷는 게 아니라 매일 일정하게 걷는 루틴이 중요하다. 이 루틴이 항상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운동량보다는 지속성, 강도보다는 호흡 조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히 걷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거, 스테디한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 같은 거, 고관절 같은 거 유연성을 좀 확보해야 되고요. 걷기 전후에 스트레칭 병행하면 부상 가능성은 현재 낮아지는데, 사실 뭐 우리가 걷기 하는데 굳이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 없으시고 그냥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한번 종합해봤어요. 병이 쌓이는 사람들의 차이와 건강한 사람들의 차이는 어떻게 걷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매일 빠른 걸음 30분 이상. 이건 서 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호흡을 코로 하라는 거예요. 또 길게 깊게 하라는 겁니다. 이 호흡은 안 좋은 거 아시죠, 그죠? 네. 그리고 너무 오래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루틴을 가져라. 아까 루틴을 가져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걷기만 하더라도 림프 순환이 저절로 잘 되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노폐물도 빠지고 면역세포가 잠자던 누워 계시던 면역세포가 탁 발딱 일어난다는 겁니다. 몸에 좋은 해구신 찾지 마시고요. 면역세포 살리기 위해서 걸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피로가, 요즘 피로가 노동의 피로가 아니고 회복되지 않는 면역의 피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은 헬스장이 아니고 매일 아침 집 앞에 공원 이런 거 걷는 게, 요즘 걷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좀 낮에 좀 피하셔야 되겠죠. 그늘진 곳에 맨발 걷기만큼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5번째. 요것도 등 통증 있잖아요. 이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등 통증이 계속되면은 좀 뭔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뭘 의심해 봐야 되죠? 네, 췌장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어깨가 좀 뻐근하거나 등이 욱신거리는 경험 누구나 한번 겪어봤을 겁니다. 대부분은 자세 탓이라고 넘기기 쉬운데, 이게 서정을 원장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 게, 등 통증이 자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건 또 내장 기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담입니다만 검사할 때 췌장 검사해봤더니 췌장도 아주 정상이더라고요. 이 췌장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 항목에 좀 껴서 해봤거든요. 수치가 정상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종합검진 받을 때 췌장 관련해서는 검사 항목을 받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췌장은 한번 가면 힘든 거잖아요. 힘든 거, 그죠? 뭐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힘든 거 다들 알고 계시니까, 종합검진 받을 때 췌장 한데 오래 받았는데 저는 5만 얼마인가 더 내니까 그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받아보시면 또 마음이 안심되니까 좋잖아요. 또 사람의 장기는 모두 몸 앞쪽에 몰려 있죠. 하지만 이 장기를 조절하는 그 신경은 등 척추를 따라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피부, 근육, 자연신경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그 신경을 타고 등이라든가 어깨, 팔로, 이 팔 쪽 있죠? 통증이 전달될 수 있답니다. 이게 우리 related pain,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연관된 통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 어깨, 팔 정도가 계속 아프면은 특별한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너무 결려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내장이 좀 문제가 있나라고 한번 의심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간이 안 좋으면 오른쪽 등 뒤쪽이죠. 이쪽 어깨, 오른쪽하고 등 어깨가 아프답니다. 그리고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왼쪽 팔 쪽이 좀 문제 더 하네요. 췌장이 안 좋으면 등 가운데니까 또 말씀을 못 드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저 끈 있는 그 정도가 그렇다고 하네요. 보통 보니까. 그러니까 등도 가운데라면 되게 많잖아요. 또 여성분들, 우리 남성분들 보면 이렇게 니플 뒤쪽이면 그 정도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쪽이 좀 아픈 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학적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페인 플렉티스라는 저널에 실린 보고서에 의하면 내장성 통증의 약 41%가 연관통의 형태로 등이나 사지에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척수신경과 자율신경계가 연결된 구조상 내장 질환이 초기에는 등의 통증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에 연관통이 있는 경우는 조심해야 되니까, 등이 계속 안 낫는다 싶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고 한번
검진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우리 서 원장님 같은 경우 실제 사례를 보시면요. 흉추 7번 부위 여성 속옷 끈 라인이 항상 아팠던 한 환자가 결국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는 등에 색소 침착이 반복됐는데 정밀 검진 후에 보니까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등은 몸 내부를 비추는 거울 같은 곳이라고 하네요. 또 등에 색소 침착이 좀 심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주셔야 되겠네요. 네. 누군가에게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뒷등을 보여주고 그게 당신의 건강을 살릴 수 있다고 제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반론 시각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정형외과, 재활의과 또 전문의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등 통증은 자세 불균형, 근막 긴장, 디스크 압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특히 잘못된 연관통 해석은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하거나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MRI 없이 단순 통증만으로 내과 질환을 의심하는 것은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에 대한 해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속되는 등 통증이라든가 특정 부위의 색소 변화, 또 야간 통증, 그리고 다른 소화 증상과 함께 오는 등 불편감이 계속 지속된다면 단순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마시고 정밀 검진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등 통증이 아니라 등을 무시하는 태도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의견제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80%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대부분 스스로 자연 치유에 대한 책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자연 치유에 대해서 제가 많은 글을 또 알려드리고 인터뷰도 그런 분들에게 많이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자연 치유를 벗어날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게 문제니까 이제 그 힘은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자연 치유의 힘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는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등에서 먼저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은 면역력의 대변인이다. 그걸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장기와 면역계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간단한 스트레칭, 또 무릎을 붙이고 등을 기대지 않은 채 팔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귀 옆에 붙이는 습관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15분 정도 유지하면서 흉곽이 펴지고 림프 순환이 활성화되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염증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딱 요거도 지금 저도 이제 항상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항상 걸어 다니고 하는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아주 편안한데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도 있지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등 통증이 있으시다면 그건 그냥 이제 근육 뭉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몸 어딘가가 제발 나 좀 살려달라, 들여봐달라라고 하는 본인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 신호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등부터 느슨하게 좀 펴보시고 면역 회복의 첫걸음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서정을 선생님께서 다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한 거 제가 좀 요약도 좀 하고 또 그 과학적인 검증도 하고 또 반론도 제기해 봤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명의들 말씀이 있잖아요. 역시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다가 스트레스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거 그리고 오늘 핵심 하나 알았죠? 커피 믹스에다가 누룽지 한 스푼 정도 타서 먹는 거는 몸에 오히려 장 건강에 좋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한 잔 정도는 어차피 설탕도 뭐 안 먹는데 안 먹을 수가 있나요, 그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대부분 설탕, 소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맛있게 한 잔 먹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우리 믹스 커피에다가 소금 한 꼬집 혹은 서재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룽지 한 스푼 싹 저어갖고 오늘부터 한번 드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